교재 보면서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52페이지 보시면은요,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뭐 해야 된다고요?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질 수는 없지만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세요. 그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에서 거기에다 1번 가운데쯤에 미래 경제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 보시면 첫 번째로 무슨 건이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은 말뜻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 수익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잘 된다고요?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초과 수익력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 그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영업권은 기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기업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구분되는데요. 내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취득만 인정돼요? 유상 취득.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 회사의 자본이 10억짜리 회사예요. 얼마짜리라고요? 10억. 네. 근데 이 회사를 처분했어요. 13억에. 그러면 3억 더 받았죠? 이게 무슨 건이 되는 거라고요?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장사가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되겠죠. 왜냐면 장사가 안 되면은 마이너스거나 10억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권리다. 그걸 무슨 건이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말로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비. 개발비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개발비 옆에다가 내부 창출 가능.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 개발비라는 게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개발하는 거. 이 개발은 내부 창출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개발은 회사에서 해야 돼요.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열심히 물건을 만들려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혼자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랑 공동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고 다른 회사가 도와주는 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 회사에서 물건을 상용화하려고 이제 개발 다 해놓고 물건을 만들고 나서 봤더니 상대방 회사가 그 개발한 거를 팔아먹은 거예요. 다른 회사한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하죠. 그래서 개발비는 무슨 창출 가능하다? 내부 창출 가능하다. 왜냐면 이걸 외부에다 맡겨버리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 자질구레한 거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들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도 보면은요, 500명 넘어야 뉴스에 좀 나오지, 500명 안 넘으면 코로나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거든요. 너무 이게 자극이 세지면, 예, 400명이래.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냥 400명 걸렸나 보다. 예, 맞잖아요. 지금 뭐 6, 700명 나오는데 솔직히 6, 700명 갖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대로 유행하면은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반응이 오거든요. 이제 몇백 명 갖고는 솔직히 반응도 없어요. 그래도 확실히 좀 달라진 거는 여기 주안역에 임시 그 선별 진료소 있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요번 주 내내 와 줄이 길어요. 참고로 저희는 저번 그 어저께 저희 와이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결과 나왔는데 음성이래요. 아니시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발비는 내부 창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왜냐면 개발은 외부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뭐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 조건이 뭐하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그 인터넷에 특허청 치신 다음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일단 특허청 먼저 가보거든요. 인터넷 들어가갖고 특허청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내용을 딱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있더라고요. 네. 웬만한 거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특허라는 건 선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누가 먼저 하냐. 네. 그래도 골목식당에서도 한참 난리였었던 게 그 덥죽? 예, 그거 난리였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먼저 막 특허 내놓고 상표권 출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새로운 거 하나 알아내긴 했어요. 그 코카콜라가 저기 뭐지? 상표권인가 특허권이 없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 관련된 쪽은 그 특허 출원을 하면은요 5년 후인가 그 레시피를 다 발표를 해야 된대요. 예. 그러고 보면 코카콜라는 대단한 회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코카콜라 만들어 보려고 도전했죠. 근데 맛은 비슷한데 어때요? 똑같이는 못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래서 코카콜라가 대단한 회사구나. 근데 뭐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서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해놓더라고요. TV 나오자마자 뭐 그 다음날 올린 사람도 있고 참 대단해요.
그 다음에 기타의 무형자산에서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 쪽에 소프트웨어. 153페이지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소프트웨어 좀 봐주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뭔지 아시죠? 요거 컴퓨터 뭐예요?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는 프로그램을 뭐 주고 사야 되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집에선 돈 주고 사요? 대부분 불법으로 해요? 불법으로 하죠. 참고로 저희 집에 있는 것도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쓰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싸진 않죠. 저도 합법적으로 쓰는 것도 몇 개 있고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것도 몇 개 있고. 근데 집은 괜찮은데 회사에선 걸립니다. 참고로 앉아 계신 자리 다 윈도우즈하고 MS 오피스하고 한글 다 돈 주고 사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 관련된 거잖아요. 국가 관련된 거는 불법으로 하면은 허가가 안 나와요. 여긴 다 돈 주고 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옆에다가 한번 또 쓸게요. 이놈의 취득원가만 나오면 맨날 이거 쓰는 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세 번째 줄에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있어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모든 무형자산은 아니에요. 별도로 내용이 없을 때는 몇 년 이내로 하자? 20년 이내로 하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기 몇 페이지냐? 159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계십시오. 지금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빨리빨리 나가냐면은 일단 해야 될 게 많은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뭐가 다 똑같냐면 빨리 해도 헷갈리고 늦게 해도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빨리 처리하고 뒤에 가서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딴 거 뭐 이해되고 이런 거 지금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암기. 그 다음에 암기해 놓은 거 갖고 문제 풀면서 조금씩 뭐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 시험이라. 학교 공부면은 그냥 뭐 한 시간에 한 네다섯 개 가르쳐 주고 집에 가서 공부해. 이게 학교 공부인데 우리는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부채와 뭐야? 자본. 그래서 부채 그러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빚이라고도 하고 타인 자본이라고도 하고 채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거래. 자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자본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정의 먼저 보시면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부채란 부채 정의에 맞아야 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출. 뭐 한다고요?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출이라는 건 빠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돈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출될 자원의 금액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돈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금액 자체가. 그 다음에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 비유동부채.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래서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유동부채 쪽에서는요. 거기 6번 잘 봐주세요. 6번 아니고 7번. 7번에 보시면 유동성 무슨 부채 있죠? 장기 부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은데요. 유동의 뜻이 뭐예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의 뜻은요? 1년 넘는 거. 1년 이상.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동의 뜻은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장기의 뜻은 1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무슨 부채가 무슨 부채 될 때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 될 때요? 1년 이내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의 뜻은 1년 이상이고 유동 부채의 뜻은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원래는 몇 년이 넘던 거예요? 1년이 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친구한테 만약에 돈을 빌렸어요. 말도 안 되게 3년 후에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 3년이면 좋겠죠. 안 갚아도 되니까. 근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날짜가 지나다 보면은 몇 년 이내가 되죠? 1년 이내가 되죠. 근데 요거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요?
예,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 이내가 되면요? 1년 이내.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는 3번, 4번 잘 봐두세요. 비유동 부채에서는 몇 번하고 몇 번이요? 3번하고 4번. 3번은 사채, 4번은 퇴직급여 무슨 부채요? 종당 부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예요. 무슨 채라고요? 회사채. 누가 돈 빌리시는 거예요? 네, 회사가 돈 빌리는 걸 무슨 채라 그래요? 회사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에서 외우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사채 발행하고 사채 상각.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하는데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유효 이자율법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일단 먼저 적으시고요. 적으실 분들은 아니면 두 장짜리의 내용은 있어요. 그 다음에 1분 후에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발행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무슨 이자율이라고 써놨죠? 액면 이자율. 그래서 사채 쪽에는 액면 이자율이 있고, 유효 이자라고 있어요. 유효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 사채를 사시면 종이를 줘요. 뭐를 준다고요? 종이. 그 종이에 써여 있는 이자율을 액면이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액면이자. 근데 또 다르게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 네, 10,000원 종이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10,000원이라고 쓰여 있죠. 맞죠? 그거를 액면이라 그래요. 액면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액면가. 그래서 액면이라고 나오면 그냥 종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종이엔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10,000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이 사채를 사시면 이자를 어떻게 주겠다. 요거를 일명
액면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말은 안 되는데요.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몇 프로요? 10%. 그러면 이자로 몇 프로 주겠다? 10% 주겠다.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예요. 어디에서 주는 이자요?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도 10% 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를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한테 투자해도 10% 받고요. 은행에 돈 넣어놔도 몇 프로 받아요? 10% 받아요.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이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으면은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은행에 넣어도 10%야. 사채를 사도 몇 프로예요? 10%야. 그러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러면 그때는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마트 가도 두부가 1,000원이고 동네 슈퍼 가도 두부가 1,000원이야.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죠. 슈퍼로 갈 수도 있고 마트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 줄게. 몇 프로요? 10%. 근데 은행에다 투자하면 7% 주겠대. 네. 그러면 회사한테 투자하는 게 몇 프로 더 벌죠? 3% 더 벌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 할증의 뜻이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싸게 발행해도 되냐면 살 사람이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비싸게 내놔도 팔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 봤더니 비싸게 내놔도 안 팔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뭐예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르진 않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못 사는 금액이 되면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격을 뭐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어저께 700인가 800 떨어졌다 그러던데. 700원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아마 어제 그저께 산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거의 한 500 이상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내 돈 10원이라도 떨어지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 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통장에다가 고이고이 모셔 놓으세요. 집도 사지 마세요. 투자 목적으로. 살 목적으로는 사도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 집 사도 안 돼요. 왜냐면 집값 떨어지면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거주 목적이면 상관없죠. 떨어지든 뭐 하든. 그 다음에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은 10% 주는데 은행에다 투자하면 15% 준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회사한테 돈을 맡기려고 할까요? 은행에다 맡기려고 할까요? 은행에다 맡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사줄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어떻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래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이게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똑같아. 그러면 사고 싶은 데 가서 사. 그 다음에 많이 준대. 우리한테 사는 게 유리해. 그러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뭐 해야 되니까요? 팔아야 되니까. 그 물건 갖고 있어봤자 시간 지나면 나중에 쓸모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파트나 집 사실 분들은 고민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나는 이 아파트나 아니면 뭐 빌라를 사든 뭘 사든 이게 올랐으면 좋겠어가 1% 이상 있으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떨어지는 타이밍은 올 거거든요. 오르는 타이밍도 올 거고.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면 왜 여기 있어요? 가서 투자하고 있지.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똑같을 때는 액면 발행이라 그래서 그냥 사고 싶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회사 살 사람들이 많죠. 몇 프로 더 주니까? 3% 더 주니까. 그러면은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왜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요 제일 마지막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죠. 왜요? 우리 회사 거 사는 것보다는 은행에다 돈 넣어 놓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좋아.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근데 요거를 요 한 줄로 외울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 많이 주니까 살 사람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어떻게 팝시다? 비싸게. 그 다음에 작으면의 뜻은 이자를 조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자 조금 주면은 살 사람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요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없잖아요. 살 사람이. 한 명이 만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만채를 살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잖아요. 지금 0.8명인가 0.7명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몰랐을 때는 그 출산율 1.0이 국민 한 명당 이렇게 1대1 비율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출산율이 2 정도는 돼야 1대1 비율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도 안 되죠. 그 결론은 뭐냐면은 2명이 사망한다라고 봤을 때 태어나는 사람이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애들이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업하실 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3가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업은. 하나는 애들 관련된 거. 왜냐면 애들을 적게 낳으니까 애들한테 돈 써요. 부모님들은. 본인한테는 안 써도. 그래서 절대 30, 40대 관련된 거는 대박이 날 확률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혼자 살 사람들 늘어날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노리셔야 돼요. 애들, 혼자 사는 사람, 어르신들.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외우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할증은 비싸게 해요. 뭐 하게요? 비싸게. 할인은요? 싸게. 그러면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할증과 할인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반대적인 성격이죠. 근데 유일하게 요 상각만 둘 다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교재 저기 175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원래 문제를 안 푸는데 딱 한 문제 풀어요. 175페이지 2번 있어요. 몇 번이요? 2번. 30초 드릴 테니까 찍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것. 그래서 1번은 모르겠죠? 패스. 2번 보시면 사체에서 삼각 나왔죠? 사체에 삼각 나면은 무조건 증가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증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삼각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감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2번, 3번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번은 할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할증은 알거든요, 대부분. 할증 언제 제일 많이 듣죠? 택시 탈 때. 예, 몇 시 넘어서 타면 할증부터요? 12시. 이런 건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할증 그러면 비싼 거야. 이런 거 거의 다 알죠? 그 다음에 할인은 싼 거잖아요. 그러면 할증은 증가한대. 그러면 할인은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 그 사채 상각은 상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둘 다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은요. 이제 더 이상 사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162페이지.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요속도로 나가면 저기 다음 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부터 실기 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요? 실기. 실기 이틀이면 끝나요. 실기 대빵 쉬워요. 진짜 쉬워요. 타자만 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분계를 못해서 프로그램을 못 다루는 거지, 프로그램을 못 따라서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진짜 쉬워요. 근데 내가 그 앞에 게 안 되면은 어차피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력은 진짜 쉬워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부터 이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몇 년 이상 다니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죠? 1년 이상 다니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연락 올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요즘엔 그렇게 막 하소연할 때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남편분이나 아니면 뭐 있으면은 거기에다라도 하소연할 텐데, 이제 그게 또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연락 오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일했어요? 그러면 10개월 일했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2달만 버티라고. 왜냐면 2달 버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닌 지 3개월 됐대.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뭘요? 그만두는 거.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야, 다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예전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가 잘못된 선택하신 분들이 실제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면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과거하고 틀린 게, 뭐 과거에도 뭐 그렇게 잘 버티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 분들이 옛날 분들에 비해서 버티는 게 좀 약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괴롭히는 게 더 심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다들. 어쨌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그래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이 어때요? 세요. 근데 왜 세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어떻죠? 네,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오래 다녔어. 그러면 대부분 평균 임금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나 회사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요, 평생 직장이었어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떠나서. 그리고 6, 70년대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갭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100원을 주면 중소기업에서는 90원, 85원 막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10% 전후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4, 50% 차이 나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100원 받으면 중소기업 가면 한 5, 60원 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어때요? 더 벌어져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대기업.
그 다음에 나는 좀 안정적인 걸 찾아. 그러면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 저기 공무원 이런 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갭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근데 우리 이제 할아버님 세대들은 대부분 다 그 갭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단위냐 대기업 단위냐의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대기업들이 좀 더 커지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근데 혹시 여기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하셨던 분들 이력서에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면접 볼 때도 얘기하지 마시고. 면접 볼 때 저 공무원 준비했었는데요. 이러면 안 좋아요, 회사에서. 왜냐면 공무원 준비했었던 사람은 떠날 확률이 높아요, 일반 분들보다. 왜냐면 공무원 되면 먹고 살기가 어쨌든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좋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일반 공무원보다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그렇다 해서 쉽단 얘기는 아니에요. 공무원은 그래도 버티면 나이가 찰 때까지 버틸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중소기업은 버틴다 그래서 솔직히 내일 우리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월급도 뭐 요즘 뭐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중소기업보다는 어때요? 많아요. 실질적으로. 혜택까지 치면은 중소기업이 잽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저희 친척 누나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우리 처남도 공무원이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뭐 그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아주 편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혜택이라던가 이런 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젊은 친구들 놀고 있어.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 중에 7, 80은 뭐 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뭐 경찰 행정직, 소방직,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게 가는 것만 틀리지 결론적으로는 다 뭐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훨씬 더 좋고. 근데 공무원 욕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시켜주면 할 거예요. 욕 먹고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예. 저도 맨날 이 자리에서 떠들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한 5년 했었거든요. 일명 시간 강사. 시간 강사 할 때 맨날 스트레스가 뭐였었냐면은 거기는 수업이 잡히면 한 달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일이 되면은 맨날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다음 달에 출근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다음 달에 출근을 못하면 한 달 동안 쉬어야 돼요. 딴 데 가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딴 데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일 줘도 못하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10달 일했었거든요. 1년에 한 2달 정도씩은 일이 없어서 쉬었었는데 그 당시에 10달 일한 게 지금 1년 내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장점은 일만 꾸준히 있으면 돈은 정규직보다 많이 벌어요. 진짜로. 근데 단점은 뭐예요? 언제 잘려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의 뜻이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뭐가 자유로워요? 자르는 것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를 젊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하는 건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달수록 퇴직금이 어때요? 높아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중소기업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간정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1년만 되면은 퇴직금을 뺐을 수 있었죠. 맞죠? 1년 이후부터는 내가 돈 필요해. 그러면은 회사에 얘기해서 중간정산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1년 되는 날 서류 줘요. 사인하라고. 그럼 사인하면은 월급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월급, 또 하나는 뭐요? 퇴직금. 근데 왜 그렇게 주냐면은 이렇게 주면은 나가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중간정산 제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후정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45세 전후에 뭐 한다? 네. 명예퇴직 같은 거 하죠. 퇴직한다. 그 다음에 38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8선이 뭐예요?
38 전후에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근속 연수가 가면 갈수록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은 30대 중후반이면 그만둬요. 예,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에서 내쫓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해요. 왜냐면 오래됐고 있으면 오래됐고 있을수록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애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훨씬 더 월급이 어떻죠? 적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38선, 뭐 4호정 이런 얘기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40대 중후반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맞죠? 그러면 앞으로 돈을 한 50년은 더 벌어야 돼. 아니면 3, 40년은 더 벌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숍 차리고 그 다음에 닭집 차리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잘났다 그래서 장사 잘 돼요? 아니죠. 내가 못났다 그래서 장사 안 돼요? 아니죠. 맞죠? 이게 타이밍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장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사하는 돈이 다 이거잖아요. 무슨 금이요? 퇴직금. 근데 장사가 안 돼. 지금 코로나 시대야. 맞죠?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국가한테. 근데 지금 원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잘하냐 못하냐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도 망하면 누구 탓이에요? 국가 탓.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항상 그래요. 왜냐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다 힘듭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보니까 2.5단계로 올리냐 마냐 나오는데 2.5단계로 올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냐면 2.5로 올리는 순간 술집이나 이런 데는 또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예, 그때 되면 또 장사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잘 되는 데가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는. 저기는 난리잖아요. 저기 뭐냐 쿠팡 뭐 이런 데 대형마트 이런 데는 난리죠. 근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때 이제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아무리 땅이 무너져도요.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네. 그렇죠. 잘 되는 곳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 퇴직금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거예요. 퇴직 무슨 제도요? 연금제도. 그래서 퇴직금도 연금처럼 받아서 쓰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는데요. 설명은 내일 다시 할게요. 요 파트는. 왜냐면 여긴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급여. 그래서 요 파트는 내일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분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